감정은 만들어진 습관, 법륜. 가을 거지를 마친 황량한 겨울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파릇파릇 싹이 튑니다. 싹이 텄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밭에 사실은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 나름의 업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배어있던 업식이 색깔, 냄새, 소리 등의 외부 자극을 받으면서 느낌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좋고 싫은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면 내가 거기에 속박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카레 냄새는 역겹다는 느낌은 나의 업식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서 바깥에 있는 대상에 좋고 나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된장찌개 냄새는 좋고 카레 냄새는 싫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결국 똑같은 빛깔인데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이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느낌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히 한다면 좋다, 싫다, 시비할 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빠지지는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까르마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 성격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성격을 고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좋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싫지만 함께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좋아하고 싫어함에 내가 속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에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땡기는 겁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입니다.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상대가 그러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가 다 옳다,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요.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고 남편이 습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잘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습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화를 참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둘 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건 똑같고 단지 감정을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수모를 겪고 어떻게 참을까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부처님은 참는 게 아니라 다만 이해하고 인정해서 감정의 동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저런다고 내가 왜 화가 날까? 남편과 아내가 저런다고 내가 왜 괴로울까? 상사가 저런다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렇게 자기 감정의 근원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돋우는 건 아이도 배우자도 직장 상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내 취향을,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픈 것이죠.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더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너 또 미치는구나, 너 또 너만 옳다고 성질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싯돌이 불꽃을 일으켜도 종이를 갖다 대지 않으면 불꽃은 이내 사라지고 말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싶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 친구나 직장 동료가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빙긋이 한번 웃어보세요.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다 보면 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내 가슴에 못이 박히면 내가 깨닫고 뉘우치면 되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 내가 참회하고 뉘우친다고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상처받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압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이 세상 어디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미운 상대에게 적절한 말로 대받아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바보 같은 게 낫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게다가 똑똑한 척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냥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말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말로 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패배도 있습니다. 이기려는 생각이 없으면 패배할 일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상처로 간직하면 현재를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과거는 내 생각 속에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과거의 기억에 빠져든다면 녹화방송만 찾아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옛날 영화를 틀면서 계속 슬퍼하는 대신 시선을 지금 바로 여기로 돌리면 됩니다.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과거의 나쁜 기억을 놓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데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영상만 틀지 않으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이 순간만이 현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은 인생의 경험이 되어 큰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설령 사업에 실패했든
시련을 당했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든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님을 보고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이런 후회가 가슴에 쌓여 있으면 내 한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남을 용서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바보처럼 그때 그걸 못했을까? 이게 후회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말 반성을 했다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채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참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요, 회란 다시는 허물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별것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나를 나무라는 대신 내가 참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가볍게 끝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목표 없이 살아도 괜찮은가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며 살아온 관성, 즉 오랜 습관이 아직 덜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습성이 아직 무의식 세계에 남아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태산같이 쌓고 지위를 높여가도 그것이 내가 가야 할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쳐다보고 불안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 피우고 죽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람쥐나 토끼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산을 뛰어다닐까요? 땅속에 돌아다니는 두더지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땅굴을 파고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풀이 한 폭이 자라고 토끼 한 마리가 나듯이 사람도 태어나서 자연의 일부로 살다 떠나는 겁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겁니다. 오늘 아침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추위에 떨지 않고 잘 곳이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초조,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 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요?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1년 후도 생각하고 10년 후도 생각해야지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며 사는 건 좋은데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면 머릿속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시험 준비든 인생 설계든 건강 문제든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괜찮다고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삽니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칩니다. 행복이란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는 데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니 작으니 새 것이니 헌 것이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늙었느니 젊었느니 길다느니 짧다느니 하는 것은 존재의 객관적 실제 같지만 사실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니 문제일 뿐이지 그 생김새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도 될 것 없는 다만 서로 다른 생김새에 불과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삶의 기준을 타인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산다는 주인의식 없이 내 삶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쁘고 잘났다는 배우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환상, 높은 기대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세워놓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는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떤 시대나 상황, 조건에서는 몇 개만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는 오직 문장을 잘 쓰는 것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노래도 잘하고 춤 잘 추는 것도 굉장한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공 잘 던지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야구 선수로 활약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이처럼 능력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허상임을 알아야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체 장애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팔이 하나 없는 것은 다만 불편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의족을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존재는 다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스님이라면 혼자 사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야지 자꾸 결혼한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가 열등해집니다. 스님이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승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하고 자괴감이 들 때는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일도 더 잘 풀리고 자기 삶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이런 성질을 알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하는 갖가지 마음에 집착해서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마음의 성질이 원래 꾸준하지 않습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지고 금방 청생연분이었다가 금방 철천지 원수가 되고 늘 그렇게 왔다 갔다 죽을듯이 변하는 게 마음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마음의 성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똥 누러 갈 때 마음과 똥 누고 올 때 마음이 다르고 돈 빌릴 때 마음과 돈 갚을 때 마음이 다르고 결혼하자고 따라다닐 때 마음과 결혼한 뒤의 마음이 다릅니다. 결혼해서 살다가도 한 번쯤 데이트해보고 싶은 이성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따르고 하기 싫다고 안 했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줄 알면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고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너무 들뜨지 않고 싫어도 너무 가라앉지 않고 평온한 삶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되는데, 문제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알면 상대를 고치겠다고 부질없이 노력하거나 고쳐지지 않는다고 상대를 미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행동은 오래전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성이죠. 마음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의지는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하려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각이나 의지보다 무의식인 마음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꾸벅꾸벅 졸잖아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지보다 피곤해서 자고 싶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이 바뀌어도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자신의 오래된 업식인 까르마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간혹 전기 충격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극이 신체에 주어질 경우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습관을 바꾸려면 꾸준한 노력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하게 마음먹지도 않습니다. 조금 도전하다가 에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다 사는데 하고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를 추구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무의식화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